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지역 지구제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서 사회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이 용도 우리가 지역 지구제를 이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마이너스입니다. 거기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를 말하죠. 자,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번 정답. 2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자, 4번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부정적 효과. 자, 5번째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괴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요거 작년에 또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X제와 Y제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 단 두 제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데 X제 시장을 묻죠. 자, X제. 자, X제 시장에서는 소비에 따르는 사적 편익보다 뭐가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자, 이 얘기거든요. 이 사적 편익보다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뭐죠? 균형이죠. 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소비량이 주어졌어요. 자, X제 시장은 무슨 과정? 소비 과정. 소비 과정에서의 사회적 편익이 큰 건 소비 과정에서의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를 나타내요. 각 소비량. 자, 각 소비량 수준에서 사적인 편익보다 뭐가 더 크다? 즉 문제에서 사회적 편익이 크죠. 뭐 교육 서비스 같은 건데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요거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자,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은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형태인데 1번에 X제 시장에서는 뭐가 돼?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뭐가 된다? 과소 소비가 돼. 과다 소비가 아니라 과소 소비가 돼.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틀렸고, 자, 2번은 어떤 내용이죠? Y제 시장이죠. 2번은 Y제 시장에서는 생산에 따르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거는 생산 과정이거든요. 자, 생산 과정에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다. 여러분, YJ 시장은 생산 과정에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비용을 따지면 그런데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먼저 만나는 점이 균형이죠. 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고, 여기는 생산 과정이니까 균형 생산량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 YJ 시장에서는 사적 비용보다 각 생산량 수준에서 뭐가 더 크다? 사회적 비용. 이 크기만큼 외부 비용이 더 첨가되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이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외부 비용을 더해주기 때문에 크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이죠. 이 점. 자, 이 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더 많이 과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뭐를 부과한다? 공회세와 같은 세금을 우리는 부과를 하는 거죠. 자, 그럼 YJ 시장에서는 긍정적이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뭐죠? 부정적인 외부 효과. 2번 틀린 지만. 3번 XJ 공사 과정에서 주택가 주변에 소음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은 XJ가 아니라 YJ 사례. 틀린 지만. 자, YJ 시장은 시장 균형, 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요 높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는 게 아니죠. 요 높은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요게 최적 우리가 생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곳에서 뭐를 최적 요것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적 가격제를 실시하겠죠. 최고가 아니라 최저 가격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 5번 XJ, YJ 시장은 모두 어떻게 돼요?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 여러분 사회적 최적은 요거죠? 사회적으로 요 최적 수준에 있어서의 가격은 뭐보다? 균형 가격보다 높아요. 5번 정답. 네,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16번.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일정한 효과를 나타낸다. 자, 이러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시행은 사적 시장에서 공공주택 공급량만큼 저가주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질문이죠. 자, 공공주택을 우리가 공급하면은 공공주택이 임대료가 싸니까 사적 시장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을 하죠. 자, 그럼 사적 시장에서의 사적 임대료 수요 공급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적 시장에서의 수요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공급량은 줄어들죠. 자, 그래서 줄어든 만큼 공공주택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그래서 감소합니다. 그 틀린 질문. 2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주거 환경,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질적 수준을 저하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가 됩니다. 맞는지만 정부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에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은 우리는 암시장 가격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본다. 기존 임차인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존 임차인은 뭐를 낸다? 규제 임대료를 내죠. 자, 이 얘기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지죠. 자,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 본데 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죠. 자, 이 규제 임대료를 설정하면은 공급은 어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공급이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수요량이죠. 그래서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하고 공급량은 이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된다. 암시장이 형성되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어디까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그래서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의 가격을 부담하지만 기존 임차인은 요 규제 임대를 내요.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틀린 지문 4번.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이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여러분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가격은 뭐다?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 조세가 증가한다니까 누가 다 낸다? 우리는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부담.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부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틀린 질문. 주택의 수요 곡선. 자, 5번 얘기죠. 주택의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이다. 자, 이런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요자는 조세를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죠? 공급자가 이렇게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역진세적인 효과가 아니죠. 수요자가 많이 부담해 역진세적인 효과인데, 그래서 탄력적이 아니라 뭐 비탄력적해야 맞죠. 비탄력적해야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니까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틀린 질문.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자, 17번. 주택의 여가 과정이 주택 서비스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다. 틀린 것. 저소득층의 수요 곡선. 자, 17번 보시면은, 자, 저소득층의 수요 곡선이 같은 평면에서 고소득층 수요 곡선보다 우측. 이게 고소득층의 수요 곡선이고 저소득층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수요 곡선이 고소득층 수요 곡선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거 이거죠. 같은 임대료 R0라는 같은 임대료 수준에서 우리는 저소득층은 수요 곡선과 맞는 이만큼 주택 서비스를 가져오지만 고소득층은 더 많은 주택 서비스를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은 이 신규 건설로부터 나오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는 저소득층은 신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향 여과대에 나온다. 하향 여과가 포인트 맞는지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빈곤층의 인구가 많아졌다든지 아니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불된다거나 할 경우에 수요는 증가합니다. 맞는지만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죠. 공가, 빈집인데 공가에 있어서의 우리가 발생, 자 공가에 있어서의 발생은 우리가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 공가는 빈집이죠. 빈집이 있어야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가에 있어서의 발생,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공가가 발생해야 뭐가 발생한다? 여가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여가 과정은 필터링 과정인데 주택의 순환 현상이죠. 주택은 순환,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거죠. 주택의 순환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5번 주택의 상향 여가 과정은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증가가 아닙니다. 감소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5번 정답. 18번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죠. 자 양도소득세 주택 가격이 급격히 어떻게 돼요? 상승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면은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처분하면 많이 내요.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뭐가 발생한다? 동결 효과. 자, 주택 공급에서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는 커녕 뭐다?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번 맞고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맞는지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한 게 있죠. 탄력적일수록 뭐하다? 유리하다.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유 암기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자, 4번은 얘기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돼? 수직선.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하는데 문제는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누가 다 부담한다?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4번 맞는 질문. 여기 16번 아닌데? 18번인데? 공급자가 아니죠. 또 16번도 4번도 또 같네. 18번에 4번.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니까 틀렸죠. 누가 부담? 수요자가 전부 부담. 4번 틀린 질문 정답이 되겠고 5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5번 질문은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때
정부가 토지의 보유세를 우리는 부과하더라도 토지 공급량 자체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죠. 토지 공급 곡선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왜곡을 우리가 초래하지 않는다. 5번 질문이 되겠죠. 자, 19번.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갑은 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 분석을 행하고 있다. A, B 투자액은 둘 다 1억 원으로 우리가 한데 기대 수익을 묻는 거죠. 자, A 투자의 기대 수익은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얼마? 5천만 원.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5천만 원. 자, 그리고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 3천만 원. 자, 또 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1,000만 원이 주어졌죠. 자, 이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을 가중치인 확률인데 100%에서 얼마? 여기는 20%. 여기는 100%에서 몇 프로? 60%. 여기는 100%에서 20%가 되겠죠. 그럼 얼마죠?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 여기는 얼마? 1,8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이니까 다 합치니까 얼마죠? 3,000만 원이 되죠. 자, 투자한 A의 기대 수익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은 얼마? 기대 수익은 3,000만 원이면 기대 수익률은 부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 1억 원. 1억 원인데 기대 수익. 자, 기대 수익은 얼마? 기대 수익은 몇천? 3천만 원.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30%. 1번 맞는 질문. 2번 대안 B에 투자한다. 자, 대안 B에 투자일 경우에 기대 수익은 얼마? 자, 기대 수익은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얼마죠? 2천만 원. 그리고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됐을 경우에 2,500만 원. 자, 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는 얼마? 3,000만 원. 자, 가중치인 확률인데, 자, 여기는 100%에서 20%, 여기는 100%에서 60%, 여기는 100%에서 20%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죠? 우리는 400만 원. 여기는 얼마? 여기는 600만 원. 여기는 1,500만 원. 그럼 얼마죠? 2,500만 원이 되죠. 2,500만 원. 자, 그럼 B의 기대 수익률은, 자, B의 기대 수익률은 총 투자액 얼마? 1억 원. 총 투자액 1억 원에 기대 수익 2,500만 원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25%. 2번도 맞고. 3번 표준 편차 구할 때. 자, 그럼 표준 편차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표준 편차 구할 때 하나 구해 볼까요? 자,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러면 A의 분산. A의 분산은 5천만 원이죠? 자, A의 분산은, 자, 5천만 원, 관찰치가 5천만 원일 때 뭐 평균인 기대 수익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돼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3천만 원. 얼마나 떨어졌느냐? 요것에 편차를 제곱해서 확률 20% 곱해주면은 요거일 경우 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분산. 자,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 관찰치인 3천만 원이 기대 수익인 A의 기대인 3천만 원도 얼마나 벗어나냐?
편차를 제곱한 확률 곱해주면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의 분산. 금리가 인상될 때는 얼마죠? 1,000만 원인데 관찰지인 1,000만 원이 또 3,000만 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있느냐. 편차를 제곱한 확률을 곱해주죠. 이걸 대주면 전체 분산. 3,000에서 3,000 빼면 제로거든요. 필요 없고, 요건 필요 없고. 그럼 여기 얼마죠? 2,000만 원에 제곱 곱하기 0.2, 요것도 2,000만 원 제곱 곱하기 0.2 요거죠. 그러면 2,000만 원 제곱 곱하기 0.4.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우리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2,000만 원에 제곱 곱하기 0.4. 이것은 이렇게 뗄 수 있죠? 자, 2,000만 원에 제곱 곱하기 루트 0.4. 이거 없어지니까 얼마? 2,000만 원 곱하기 루트 누르고 0.4 전자계산기 하면은 거기 얼마 나왔죠? 우리가 1,265만 원이 나오죠. 1,265만 원. 약 1,265만 원이 나오죠. 그럼 B도 이런 형태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안 A에 비해서 대안 B의 실제, 자, 밑줄 긋습니다.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위험이 작다는 거야. 그럼 대안 A에 비해서 대안 B의 위험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작거든요. 그래서 4번 맞고, 갑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대안 A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우선적으로 투자 밑줄. 이게 틀렸죠. 5번 정답이고요. 자, 19번 문제 위험 회피적 밑줄. 자, 위험 회피적 밑줄 그러면은요. 자, 어떻게 돼요? 위험 회피적은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적용하는데, 자, 기대 수익률 볼까요? 자, 위험 회피적인 행위는 평균 분산의 지배론인데 기대 수익률 볼까요? A와 B를 비교했는데 A는 몇 프로? 30%, B는 25%. 자, 표준 편차,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를 보면은 A는 1,265만 원, B는 316만 원인데, 자, A가 기대 수익 높고 표준 편차, 위험도 크다. 자, 이런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이 높으니까 이때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투자하니까 틀린지만 5번 정답.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험이란 투자에 따르는 손실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죠. 맞고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2번 정답. 2번 질문 많이 나오죠. 무위험률은 투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로서 바로 뭐다? 국채 수익률을 말하죠. 부동산 투자에서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 아까 19번 문제 풀었거든요. 실현 수익률로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인데 이 달라질 가능성, 이 차이가 바로 위험입니다. 맞는 질문.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 할증률이 우리가 포함되죠. 자, 5번에 보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이 가산되죠. 자, 우리가 2년 전에 또 출제했는데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 상승한다. 이걸 출제했었죠. 2년 전에. 또 위험 할증률이 높아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21번 문제 갑니다. 1년간 유효 총소득이 1억 원인 빌딩이 있다. 자, 여러분
유효 총소득이 얼마? 1억 원에서 뭐를 빼야 돼? 1억 원에서 빼는 것은 영업 경비,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빼줘야 뭐가 나온다? 순 영업 소득이 나오죠. 그럼 영업 경비를 간대.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영업 경비에 유지관리비 포함되죠. 얼마? 3천만 원. 수도료 전기료 포함돼요. 500만 원. 그리고 재산세 포함되죠. 1,500만 원. 그러면 합치면 4개 합치면 얼마? 5천만 원이죠. 소득세 포함되지 않아요. 화재보험료 포함됩니다. 700만 원. 그리고 융자 원리금 포함되지 않고 공실 손실 상당의 불량부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포함되는 거 다 합쳤더니 얼마? 4,700만 원. 그럼 유지관리비 다 합쳤더니 얼마? 5,700만 원. 다 합쳤더니 5,700만 원이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원에서 5,700만 원 뺐더니 얼마? 4,300만 원. 유지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재산세, 화재, 보험료 요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22번이죠. 자, 22번 문제를 보면은 부동산 투자자 홍길동은 현재 상가를 임대보증금 2억 원의 세를 주고 있으나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증금은 1억 원, 2억에서 1억 줄였어요.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은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 현재 상가 관리에 소요되는 필요재경비는 연간 300만 원일 경우에 홍길동은 자, 밑줄 그가 매월 동그라미 매월 얼마 정도의 생활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가? 매월 얼마 정도의 생활비 수입 밑줄. 단 계산해서 월세 전환 비율은 얼마로 본다? 월세 전환 비율은 14%. 자, 1억 원에 14%. 14%. 월세 전환 비율 14% 얼마? 1,400만 원이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수입이에요. 자, 이 수입에서 뭐를 뺀다? 수입에서 필요, 재경비 얼마? 300만 원. 을 뺐더니 얼마 나오죠? 1,100만 원이 나와요. 자, 1,100만 원은 연간이거든요. 연간을 뭘로 나눠줘야 돼? 12개월 나죠. 월 나오지. 그러니까 얼마? 약 91.6 얼마 나오겠죠. 91.6 이렇게 하여튼 대충 92만 원. 91 얼마 쭉 나가니까 2번 정답. 월 우리가 약 92만 원이 나온다. 23번. 현재 어느 투자 대상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 순현가는 3억이다. 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인데 여기에 1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순현가는 얼마다? 30억 원이다.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는 30억에 100억을 대주니까 130억 원이 되죠. 자, 이때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130억 원을 현금 유출의 현가 100억 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니까 얼마? 1.3이 되겠죠. 1.3. 자, 24번 문제. 어떤 투자안에 현재 투자 금액이 1억 원이고 1년 후에 현금 유입의 현가가 3천만 원 추계됐을 때 다음 중 옳은 건 단 투자자 요구 순연 10%다. 순현가는 얼마죠? 자, 기억에 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얼마? 3천만 원. 문제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3천만 원이고 I 지분 투자액이죠. 투자 금액은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인데 대부 비율은 80%니까 대출금은 1억 원에 8천만 원. 그럼 지분 투자액은 얼마?
2천만 원이죠. 지분 투자액은 2천만 원. 빼줬더니 순현가는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500만 원이라 1,000만 원이고 0보다 크기 때문에 뭐다? 투자를 채택을 하죠. 기억 틀렸고, 자, 니은은 봅니다. 자, 니은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 PV. PV 얼마죠? PV 1,000만 원. 아니지, 1,000만 원이지. 3,000만 원이죠. 자, PV 현금 유입의 현가는 3,000만 원이고 I는 지분 투자액 2,000만 원. 2분의 3이니까 얼마? 1.5. 1.5죠. 1.5는 1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죠. 니은 맞는 질문. 니은 디귿. 자, 디귿을 보면 얘기죠. 자, 여기서 디귿은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자, 얘기죠.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것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투자를 채택하죠. 디귿 맞는 질문. 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의 합인. 우리가 3,000만 원에서 총 투자 금액 얼마? 1억이 아니죠. 지분 투자액 2천만 원을 빼야 돼. 네 번째 틀렸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3번 정답. 자, 25번. 자, 인구 5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배후지로 하는 A 쇼핑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A 쇼핑센터의 이용 객수. 자, 여러분 A 쇼핑센터의 이용 객수를 구하는데, 자, 허프에 모형을 적용한데 지금 문제에서 공간 마찰 계수는 뭘로 본다? 2. 공간 마찰 계수를 2로 볼 때는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중력 모형을 적용하죠. 자, 중력 모형은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때 거리는 시간 거리 개념이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비례는 분자, 반비례는 분모로 가죠. 자, 그러면은 우선 A 쇼핑센터를 묻는데, 자, A 쇼핑센터의 이용 고객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구해야 된다?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 자,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하는데 분모는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의 합계. 자, 그러면은 A 쇼핑센터의 면적은 얼마? 1,500. 그리고 거리는 2km, 2의 제곱. 그럼 B 쇼핑센터는 우리는 얼마? 2,000. 거리는 또 얼마? 2km, 2의 제곱. 더해주죠. 자, A 쇼핑센터 1,500에 2의 제곱. 그럼 얼마 나오죠? 1,500을 얼마로 나눠요? 1,500을 4로 나누죠. 그럼 얼마? 750을 2로 나누면 750이니까 375? 375가 되겠죠. 플러스 얼마? 500. 이 나오죠. 그러면 875에 375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여기 몇 프로? 이렇게 나오겠지. 퍼센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A 쇼핑센터 이용객 수는 얼마? 이용객 수는, 자, 또 C도 있네. 하나 더 있네요. 여기다가 또 뭐가 있다? C가 있는데 C는 1000, 거리는 1km. 여기 또 얼마? 1000이 들어가면 되죠. 1000. 그러면 1875가 나죠. 자, 이용객 수는 얼마? 인구 얼마? 1만 명이 거주하죠. 1만 명이 거주하는데 A 쇼핑센터 시장 점유율, 요게 뭐? 몇 퍼센트지? 예? 요게 곱해주면은
얼마가 나오겠지? 얼마 나오죠? 여러분 375는 5가 되나? 5 20%가 되죠? 20% 그러면 22,000명이 되겠네요. 자, 26번. 다음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계획이 미흡하면은 도시 주변에서 지가가 낮은 곳만 선택해서 자, 불규칙하고 보기 흉하게 개발 미추 이게 또 포인트고요. 때로는 비지적 개발 또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나면서 개발하거든요. 도시가 또 무질서 미출, 산발적인 외연적 확산을 보인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 형상이죠. 자, 지금 문제는 도시 스프롤 형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도시 뭐다? 확산 형상이죠. 자,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주거지역, 도시 스프롤 형상은 주거지역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입니다. 이 과거로 여러분 개발이 이루어지면 과거로 인위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가 쉽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난개발, 도시 스프롤 형성의 결과로 난개발이 나타날 때 이게 어려워져요. 바로잡는 일이. 이러한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방지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번 정답.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27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